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청일전쟁은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이 판 위에서 벌어졌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 청나라를 이용했습니다. 이걸 방아용청책이라고 합니다. 러시아를 막는데 청나라를 이용하는 계책이다. 그래서 방아용청책인데 청나라가 영 이게 시원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놈들 대신 일본으로 갈아치자. 그래서 방아용일책으로 바뀐 거죠. 그게 바로 청일전쟁이다. 그 증거물은 청일전쟁이 개전하기 바로 며칠 전에 1894년 7월 16일 날 일본이 30년 수건이던 이 그 불평등 조약을 영국이 개정을 해줍니다. 신영일 항해 통상조약이라는 걸 체결을 해줘요. 이거는 뭐냐면은 야 일본 너희들 말이야 지금 전쟁 벌려고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 근데 이번 전쟁에서 우리는 절대 청나라 안 도와주고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소식껏 싸워. 그리고 뭐 필요한 거 뭐 있어? 형님, 우리 좀 청나라 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보가 좀 필요한데, 정보 우리가 다 알아서 대줄게. 그리고 뭐 필요해? 무기가 필요합니다. 군함 전부 다 대줍니다. 그래서 이 일본이 청일전쟁 때 그 사용한 그 배는 전부 영국제입니다. 러일 전쟁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우리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영국이 그 군함을 그냥 공짜로 주나요? 아니죠. 다 돈 받고 주는 거죠. 그게 패권국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영국의 이 전략의 변화가 결국은 청일전쟁을 일으키는 거였고, 청일전쟁을 이용해서 영국이 얻은 효과는 뭐냐면은, 이게 일본이 이 청나라과의 전쟁에서 일본 해군이라든지 이런 거 싸우는 걸 보니까, 일본 해군이 실력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 당시에 러시아하고 프랑스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러시아하고 프랑스의 이 군함의 숫자가 영국의 군함의 숫자를 넘어서는 순간 영국의 이 해상 패권이 상당한 위기에 처하는데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일본의 해군력과 영국의 해군력을 합쳐가지고 러시아하고 프랑스의 이 해군력을 맞서 싸우기 위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일본을 선택했다. 이것이 이 영국이 일본을 끌어들이는 근본적인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킴벌리 영국 외상은 영일 그 불평등 조약을 개정해 주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약의 성격은 일본에게는 청국 대병을 폐주시킨 것보다 너희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국제적인 위상을 높여주는 거다. 니네들이 지금 몇 개 사단을 증원하는 거나 우리가 이 조약을 개정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너희들 잘 알아서 소신껏 싸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동맹이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무렵에 일본이란 나라는 우리가 이게 뭔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도 국제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국제관계를 맺으려고 보면은 어디하고 손을 잡는 게 가장 유리한가? 이 지구상에 힘 제일 센 나라가 어딘가? 가만히 보니까 영국이거든요. 이 일본은 잽싸게 가서 영국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가 짧은 기간 내에 아주 열강의 반열에 올라가요. 조선이란 나라는 그냥 러시아한테 가서 매달려요. 러시아는 영국에 도전하는 패권 도전 세력인데,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미 동맹 관계죠. 미국은 세계 패권국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보 문제 이런 거에 상당한 부담을 덜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미 동맹을 깨고 이 미국하고 맞짱을 뜨려고 하는 중국하고 손을 잡고 뭘 하려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아마 뜻있는 분들이 굉장한 우려를 하고 그런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패권에 도전하는 편에 서면은 무슨 꼴을 당하는지, 조선의 국가 지도부는 왜 이 세계 패권 세력하고 왜 손을 잡을 생각은 못했을까? 이런 걸 보면은 이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일본이라는 이 국가 지도부가
패권국과 패권도전국이라고 하는 이 국제 질서에서 어느 편에 서야 국익이 더 유리한지 이 사람들은 현명하게 판단을 했고, 조선 지도부는 완전히 그 반대편에 서면서 결국 세계 패권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의 이 패권 질서에 도전하거나 어지럽히는 세력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야 이거 뭐야 이거, 일본 니네가 이거 관리해, 이게 한일 합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일본을 손잡고 일본을 막 도와주려고 하니까, 야 이 청나라가 이제 이거 봐, 이 영국이 우리를 배신을 때리네. 그래가지고 청나라는 러시아하고 손을 잡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청나라도 세계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이 짓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러시아하고 청나라가 한편이 되고 영국과 일본이 한편이 돼가지고 꽝 하고 부딪힌 게 청일전쟁이다. 보다 더 노골적으로 이 러시아를 막는 방파제로 일본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선언을 이 로즈베르라고 하는 영국 총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바로 이 청일전쟁이 1894년 7월 25일 날 이제 그 풍도 앞바다에서 해전이 벌어지면서 시작이 됐는데, 시작된 그날 영국 총리가 이런 식의 메시지를 발표를 해요. 우리는 동아시아 해양에서 러시아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강국 일본을 약화시키고 그 나라와 불화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일본하고 브루스를 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 일본 그 건드리지 마. 건드리는 놈 있으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이 남진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청나라를 버리고 우리는 일본을 택했어. 그러니 일본한테 시비 걸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바로 이게 청일전쟁과 관련한 영국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지금 21세기의 이 현대사를 미국을 빼고 중국을 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좀 소설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시기는 오늘날의 미국의 역할을 영국이 했고 오늘날의 중국의 역할을 러시아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패권에 도전하는 도전국, 이런 그 구도로 이루어지는데, 그 구도에서 이 영국은 일본을 자기네들의 파트너로 선택을 했다.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고민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러한 이 영국과 러시아의 이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큰 판에서 우리 역사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게 국제관계에서 과연 이 판단은 전적으로 옳았느냐,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객관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청일전쟁이 벌어질 무렵에 서양열강은 어쨌든 거의 모든 나라가, 영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가 청나라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 군대가 청일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두 차례 격돌한 적이 있습니다. 1882년에 구식군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 군대가 한번 부딪혔어요. 청나라 군대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1884년에 김옥균 일당이 일으킨 개화당 쿠데타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그때 지금 창덕궁에서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 군대가 한판 전투가 벌어졌어요. 청나라 군대가 압도적으로 승리해가지고 일본 군대 다 도망갔습니다. 이때도 청일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이 청나라의 이 오랜 이 역사와 전통, 그리고 이 경제 규모 모든 면에서 볼 때 일본 쉽지 않을 걸, 서양 외교관이라든지 조선 지도부, 청나라 군대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으로 예측을 했어요. 이 예측은 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청일전쟁에서 벌어진 주요 전투를 꼽는다면, 지금 대부도가 있는 그 지역에서 벌어진 풍도해전, 일본군이 승리했습니다. 성안전투, 일본군이 승리했습니다. 평양전투, 일본군이 승리했어요. 압록강 입구 해전, 일본군이 이겼어요. 여순전투, 일본군이 이겼어요. 위해위 전투, 일본군이 이겼어요.
그리고 땡. 청나라 항복. 한 번도 일본군은 패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을까? 어느 누구도 상상도 못한 승리를 일본은 어떻게 이뤄냈을까? 이것이 우리가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들여다봐야 될 중요한 교훈이기도 하죠. 우선은 청나라는 아무런 준비 없이 전쟁에 휘말렸고 일본은 오래전부터 전쟁을 준비해왔다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숨어있는 변수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각각의 주요한 전투들을 제가 소개할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를 통해서 일본군이 어떻게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느냐, 일본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준비를 할 때 청나라는 왜 이런 준비를 못했을까, 그때 우리 조선 지도부는 무엇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만 우리 역사가 참 이런 모습으로 청일전쟁이 진행될 때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을 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청일전쟁이 벌어졌는데 거의 모든 전투가 초반에 다 한반도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풍도, 성환, 평양전투. 그러니까 한반도가 청일전쟁이 아니라 전쟁터로 변한 겁니다. 청일전쟁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국제법적으로 이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땅에서 벌어졌는데 우리는 그러면 전쟁 당사자냐 아니냐. 우리 한 번도 전쟁 당사자인 적이 없죠. 그런데 왜 우리 땅에서 이런 전쟁이 벌어져? 진짜 우리가 진정한 주권국가고 독립국가라면 야, 왜 우리 땅에서 싸워? 너희들 나가서 싸워. 안 나가면 막 몽두를 들어서도 쫓아냈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쫓아내요? 쇠스랑밖에 없는데. 이런 그 고민들이 이 전쟁에 이제 잠복해 있는 거죠. 특히 이 서양 열강들이 이 청나라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그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는 이 청나라가 먼저 일본보다 이 근대식 함대를 먼저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정원함하고 진원함이라고 하는 이 두 척의 이 철갑 전함은 당대 이 영국도 보유하기 힘든 그 어마어마한 이 무장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진원함이라는 배인데 배수량이 7,144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배에 싣고 있는 이 포의 이 지름이 305mm, 30cm 포를 그 당시에 장착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포의 지름이 30cm, 약 16인치 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그 한 포의 포 구경이 5인치입니다. 이때 16인치 포를 달고 있었다. 거기다가 여기 보면은 이 배 현측이 철갑을 두르고 있습니다. 근데 철갑 두께가 320cm, 32cm 철갑을 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포탄이 날아와도 이 32cm의 이 그 두꺼운 이 장갑을 뚫지를 못해가지고 포탄이 튕겨져 나가요. 나중에 이 그 진원함하고 정원함이 압록강해전에서 일본 함대로부터 막 어마어마한 포탄 세례를 받았는데 위에 있는 구조물만 부서졌지 이 배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지간한 그 포탄이 날라오면은 그 포탄은 전부 튕겨져 나갈 정도로 불침전함이다. 이게. 청나라가 워낙 그 전통적으로 돈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1876년부터 10년간에 걸쳐가지고 정말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독일로부터 이 두 척의 이 배를 사왔습니다. 이 증기선 철갑전함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철갑전함의 이 한 포의 그 크기, 그 다음에 겉에 들은 이 강철 장갑 이런 걸로 볼 때 이 정원함, 진원함은 정말 세계 최강의 전함이라고 해도 그 과언이 아닌 이런 배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그 군함이라는 거는 늘 이제 이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새로운 포가 그 만들어졌다. 그러면 포만 교체를 합니다. 새로운 엔진이 만들어졌다. 그럼 새로운 엔진을 교체를 해. 그래가지고 끝없이 리모델링을 하고 그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온 이 배하고 한 20년, 30년 전 후에 이 배하고는 천양지차로 달라요. 그런데 이 배를 청나라가 구입을 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이제 청나라가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청나라라는 나라는 원래 이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한족이 국민인데 이 만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만주족이 황실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 만주족 황실하고 절대다수의 이 한족하고의 이 소위 말하는 이 민족 갈등, 계급 갈등이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만주족 황실 입장에서 보면은 배를 만들어가지고 사가지고 와서 이 배를 운영하는 애들은 전부 한족들이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야, 외족이 쳐들어오니까 우리 배가 필요하니까 배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배는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놈들이 만약에 땀만 먹고 그 포를 만주족 황실에다가 딱 겨누면은 만주족 황실이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이 철갑전함을 사가지고 온 다음에 그런데 있잖아. 그 포탄 구입, 그 다음에 성능 업그레이드 하는 거, 이건 안 돼. 가지고 그 포탄 구입비를 전부 가져다가 베이징에 있는 이화원을 만드는 데 씁니다. 이화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호수가 막 멋있고 거기에 산도 있고 그러죠? 그 산은 전부 인공산입니다. 호수? 인공호수예요. 그 호수 뭘로 팠느냐? 여기에 들어가는 이 주포탄 탄약을 사는 비용으로 이화원을 만들었어요. 서태후 환갑 기념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서태후는 이 만주족 황실입니다. 만주족 황실 입장에서 볼 때, 배를 사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배는 사오는데, 포탄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일전쟁이 막상 벌어졌을 때, 이 배가 출동하려고 보니까, 30cm 이 주포에 포탄이 3발밖에 없어요. 이런 그 모순에 빠져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록을 보니까 정원함 진원함에서 포탄을 꽝 쏘면 탄약 안에 화약이 채워져야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사왔는데 이게 또 이 화약 살돈을 다 빙땅을 쳐가지고 그 안에 진흙만 들어있더래요. 분명히 명중을 했는데 저 일본 배가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포탄 안에 이 화약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진흙이 들어있더라. 그런데 무슨 전쟁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거기다가 이 청나라는 함대가 4개였습니다. 북양함대, 남양함대, 광동함대, 복권함대가 있었는데 이 4함대에 사령관이 다 4명이에요. 그리고 이 4명을 다 지휘하는 상부지휘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양함대는 북양함대대로, 남양함대는 남양함대대로. 너 가서 싸우냐? 잘 싸워라. 나머지 함대는 구경만 합니다. 가가지고 열심히 그 싸운 거 뭐냐면 북양함대만 가서 싸웠어요. 왜냐면 북양함대하고 남양함대는 전부 지역이 다르잖아요. 지역이 다르니까 이 지역 군벌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전쟁을 하는 걸 보면 일본은 일본 국민 전체와 일본군 전체가 싸운 전쟁이었습니다만은 청나라는 그 이용장 휘하에 있는 북양 해군과 북양 육군만 싸우는 전쟁이 됐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놈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 우리도 지역 감정이 좀 비슷합니다만은 영남하고 호남 요즘에 이제 이렇게 갈리고 이래가지고 갈등도 많이 합니다만 이때 마찬가지예요. 북양함대 사람들은 남양함대 저 남쪽 지방 그 기술자 절대로 안 씁니다. 이런 식의 어떤 지역 군벌 비슷하게 돼가지고 이 함대가 힘을 전혀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쟁에 임하다 보니까 이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그 정여창제독이라고 이 북양함대 사령관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근대사에 이 정여창이라는 사람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북양함대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청나라가 만든 이 근대식 함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인데 이 지휘관이 이 근대식 그 해군을 지휘할 수 있는 어떠한 경험도 없어요. 이 사람은 지방에 있는 무슨 해적 퇴치하는 이런 부대를 지휘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근대식 막 뭐 세계 최강의 철갑전함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할 줄 알아야 뭐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한 일이라고 나중에 일본한테 이제 그 포위당하니까 독약 먹고 이제 자살하는 일밖에 안 하죠. 정해창 제독이 자살하는 상황을 쭉 이제 외국 그 관전하는 사람들이 적어놓은 걸 보니까 왜 이 사람이 자살했을까? 그리고 이 사람 말고도 지휘관들 여러 명이 자살합니다. 알고 보니까요. 이 청나라의 그 당시에 그 군법에 의하면은 패전한 장수는 죽이는데 본인만 죽이는 게 아니라 가족도 죽여요. 차라리 나 혼자 죽겠다. 그래서 자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어떤 이 청나라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모순들이 청나라가 패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청나라가 패전한 이유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무관, 지휘관 선발 시스템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사관학교라는 걸 만들어서 아주 뭐 유능한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열심히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 사람들을 전부 유럽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그 전쟁을 잘하고 강군이라고 이름이 났었던 대표적인 그 나라는 나폴레옹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육군은 프랑스가 아주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육군이 프랑스가 제일 강하구나 그래가지고 열심히 프랑스로 유학을 보내요. 그런데 1870년에 프랑스하고 프러시아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보불 전쟁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막 그 프러시아 군대가 프랑스 군대를 이제 작사를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시대가 변했구나. 그 다음서부터는 전부 프러시아로 육군들을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처음에 이 육군을 만들 때 전부 프랑스제로 만들었는데 프랑스 그 방식을 도입했는데 다 폐기하고 프러시아식으로 다시 제도를 바꿔요. 그 다음에 영국이 이 해군은 제일 세니까 해군은 전부 영국으로 보내가지고 유학을 시켜가지고 그 당시 이 근대적으로 가장 뛰어난 이 전술과 전략을 공부시켜가지고 일본에 그대로 그 수입을 해서 일본군을 유럽 군대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청나라가 그 당시에 일본이 육군사학교를 만들고 막 해외에다가 유학을 보낼 때 청나라의 무관 선발 시스템은 뭐냐면은 무거운 돌 들기, 활 쏘기. 우리의 그 무관 선발 시험도 똑같죠. 예. 근대 전쟁에 막 대포 탈날이 날아다니고 막 뭐 이러는 판에 무거운 돌 열심히 들어가지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휘관들의 자질에서 일단 유럽 최강의 전술 전략을 배워온 일본과 무거운 돌 열심히 드는 청나라 차이가 이 전쟁의 승패로 귀결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군은 장교들만 훈련을 열심히 시킨 게 아니라 그런 서양의 가장 진보된 이 과학기술이 접목된 근대 군대의 이 핵심은 병사들이잖아요. 이 병사들을 유럽식으로 다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다. 그래가지고 고도의 훈련을 받은 이 소위 말하는 국민개병과 청나라는 이 국민개병제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이제 반란이 일어나면 이제 야 너희들 이거 반란을 진압하러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 누구 참여할 사람 없어? 그러면은 동네에서 뭐 껄렁껄렁하면서 주먹개나 쓰는 깡패 뭐 이런 놈들이 이제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군대입니다. 청일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전부 돈을 주고 용병 비슷하게 끌어모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보면은 막 그 동네 깡패, 양아치 뭐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조선에 왔으니까 그냥 뭐 전쟁 뭐 승패 이런 거 뭐 관심도 없고 뭐 어떻게 하면 저 집 가가지고 다 훔쳐먹나 뭐 심지어 저 평양에 주둔한 위역이라는 그 청나라의 장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군대는 부업이고요. 위역이가 원래 고리대금을 하던 친구예요. 그래서 군대 훈련비라고 돈을 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고리대금업을 해요. 나중에 들켜가지고 사형을 당하는데 이런 군대하고
유럽 군대하고 똑같은 식으로 이 과학기술로 그 무장된 군대하고 싸웠으니 이게 뭐 승패를 논하는 것 자체가 참 웃기는 일이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어느 나라나 이제 이 강경파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 당시 이 청나라에도 강경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청류당이라고 그러는데 청류당 인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저 옹동화라고 하는 저 노인인데 이 사람이 이 이용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 북양 육군과 북양 해군을 자기가 훈련을 시키고 자기가 지휘하고 자기가 지금 데리고 있는 일종의 군벌이기 때문에 자기네 군대가 지금 실상이 어느 상태라는 걸 뻔히 아니까 야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일본하고 전쟁을 하면은 전쟁을 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아니 지금 포탄이 3발밖에 없는데 무슨 놈의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일본하고 계속 이제 외교 협상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전쟁을 안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 뒤에 앉아 있는 이런 청류당 같은 사람은 저 이용장 저 사람 말이야 저거 겁쟁이야 저거. 지금 우리 청나라에 군대가 몇 명인데 그 외구 저거 뭐 군대 몇 명 되지도 않는 놈도 그냥 가서 확 밟아버리지 말이야. 저 노인네 저거 저 아주 겁쟁이 막 그러면서 막 황제한테 이용장 저 겁쟁입니다 저 하면서 막 미친 듯이 전쟁을 선동을 해요. 일본에서는 언론들이 전쟁을 선동을 했고 청나라에서는 이런 옹동화 같은 청류당이 선동을 했고 그래서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전쟁에서 이제 판판이 깨져가지고 일본한테 많은 걸 주고라도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지휘를 한 사람은 저 이용장 아닙니까? 이용장을 가서 항복문서나 다름없는 시모노세키 조약에 사인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용장을 등떠 밀어가지고 또 이용장에 가가지고 사인하는 이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청나라 황제인 광서제가 소위 말하는 이 전쟁 선동 광들한테 넘어가가지고 그냥 저지른 전쟁이 청일전쟁이다. 특히 일본은 청일전쟁에서부터 러일전쟁이 일어나는 이 기간 동안에 아주 우리 역사에도 많이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 이 가스라다로라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억을 하고 있냐면은 1910년에 한일합방이 단행됐을 때 일본 총리가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청일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일본군 제3사단장으로 한반도에 건너가지고 전쟁을 지휘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처럼 그야말로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지휘관이 돼가지고 중국에다가 수많은 첩보장교들을 파견해가지고 속속들이 중국의 지형, 지물, 그리고 이 군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항구, 그 다음에 이 군수품이나 군대를 상륙시킬 수 있는 이런 위치,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런 걸 전부 조사하는 거예요, 간첩들이. 그리고 낭인이라고 하는, 낭인은 요즘 우리말로 치면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우국지사라고 우리가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일본 이 기업인들이 이런 사람들을 전부 돈을 대줘가지고 중국, 조선, 만주, 시베리아 이런 데로 보내요. 보내가지고 열심히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전쟁을 선동을 합니다. 기업은 왜 또 전쟁을 선동하느냐? 자기네 군대가 뭔가 조선을 쳐들어가서 조선을 자기네들이 장악을 하면 여기가 자기네 시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낭인들에게 뒷돈을 대줘가지고 이 침략의 앞장서는, 그래서 이런 낭인들이 전부 이 군부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현지에 가가지고 신문 특파원을 가장을 해서 정보 수집을 하고, 특히 조선에 와 있는 이 낭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일본 군부의 밀정 내지는 간첩이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보내오는 이런 걸 가지고 전부 이제 모아가지고 작전용 지도를 만들고 상륙지를 선정을 하고, 그래서 러일전쟁 초기 내역을 보면은 러시아군이 주둔하는 지역에 찻집, 여관, 술집, 음식점 이런데
주인들이 전부 일본 간첩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쟁이 딱 발발하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더래요. 다 간첩이었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청나라에 관련된 모든 정보, 조선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를 수집을 해서 전쟁에 필요한 매뉴얼을 만들고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본 군부가 1893년 12월 30일 날, 1894년 7월 25일 날 청일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이 벌어지기 정확하게 7개월 전에 이미 청나라하고의 전쟁을 대비한 전시 편성을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구남 스쿠바하고 오시마호를 조선의 해역에 파견해가지고 조선에다가 이제 군대를 상륙시켜야 되는데 어디로 상륙시키는 게 가장 유리한지를 전부 조사를 해요. 그리고 1894년 6월 1일 날 아직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선전포고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먼저 일본의 이 수송선들을 전부 징발해가지고 6월 1일 날 배를 다 징발을 해서 이제 그 군항에다가 대기시켜 놓습니다. 그 군수품을 수송하기 위해서. 그리고 6월 5일 날 히로시마에 있는 일본군 제5사단에다가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조선으로 떠나는 모든 준비를 다 마쳐요. 이런 걸 보면은 일본 군부는 이미 전쟁을 아주 작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준비는 이미 그 이전에 다 끝났었다. 이제 전쟁의 방아쇠만 언제 당기느냐 이것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영국이 야 너희들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니네 소신껏 해. 그러니까 그냥 청일전쟁 일으킨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주권선 이익선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이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주권선 이익선 개념은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이 한반도를 정벌해야 된다고 하는 이 정한론자들의 정한론을 업그레이드한 신버전이다. 청나라를 타도해버리고 조선을 자기네들이 보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다. 청나라가 지금 조선을 속국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국제법적으로 우리는 뭐 자주 독립국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좀 엄밀한 얘기로 따지면 조선은 500년 동안 이 독립국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한반도가 이 속국으로 남아있으면 국제법적으로 청나라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청나라를 좀 손을 떼내고 우리가 여기를 그 보호국으로 만들어서 러시아가 한반도로 밀고 내려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야 청나라 우리가 좀 조선을 좀 차지해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손 떼고 좀 물러나줘. 이렇게 말로 하면 청나라가 아 그래 고맙다 그동안에 니네가 이제 맡아라 이렇게 됩니까 이게? 말로 하다 안 되면 뭐예요? 주먹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청일 전쟁이에요 사실은. 자 이번에는 이제 무기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일 전쟁에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이 보병들의 개인 무기가 소총인데 이 소총의 경우는 청나라는 소총을 전부 외국에서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히 수입을 해오다 보니까 이 부대는 영국제 소총, 저 부대는 프랑스제 소총, 저 부대는 미국제 소총, 저 부대는 막 러시아제 소총, 막 되는 대로 막 그 사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면 이 소총의 이 탄환 구경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느 부대에다가는 영국제 소총을 갖다 주고 미국제 총알을 갖다 주니까 구경이 안 맞아가지고 총을 못 쏘는 한심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일본 육군들이 가지고 있는 소총은 일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소총이었습니다. 무라타 소총이라고 그래서 무라타는 이 사람 이름인데 무라타 스네요시라는 사람이 유럽으로 유학을 가서 야 우리도 그 소총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가지고 이 유럽에 있는 각국 소총을 뭐 123종류인가를 모아가지고 왔대요. 그 123종류를 다 분해를 해서 연구를 한 다음에 가장 합리적인 일본 사람들의 체형에 맞는 소총을 만들어낸 게 무라타 소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은 전부 무라타 소총으로 다 이게 그 무장을 했기 때문에 뭐 소총 탄환하고 소총이 뭐 규격이 안 맞는 이런 일은 없었죠.
그래서 보병의 경우는 압도적으로 일본이 우세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전투 중에 어떤 부대가 프랑스 소총을 받았는데 탄환이 도착한 러시아 소총 탄환이 도착해가지고 총도 못 쏘고 뭐 이런 이 사례들이 벌어지는 이런 걸 보면서 이 전쟁은 이거 뭐 하나마나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일본이 개발한 이 무라타 소총은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나온 그 어떤 소총보다도 사격 능률과 정밀도가 뛰어났던 소총이다. 그래서 일본 이 보병들이 아주 청나라하고 전투만 벌어지면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한 것도 이 소총의 이런 규격화, 통일화 여기에 그 원인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대포가 문제인데, 대포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기술하고 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이탈리아제 대포를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본군 장교들의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엘리트들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시켜서 엘리트들을 전부 외국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청일전쟁 때 보면은 이제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중에서 관전무관들이 와서 이제 이 전투를 관전을 합니다. 뭐 해전이 벌어지면 그 배 타고 이 사람들은 어떤 작전을 쓰는구나 이렇게 해서 누가 이겼는지 이런 걸 다 이제 관측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해전에서 이 무기가 굉장한 위력을 발휘했구나. 그러면 그 회사 무기가 이제 그 이후에 막 엄청나게 막 돈을 벌고 막 이렇습니다. 그리고 막 해전이 벌어졌는데 어느 회사가 만든 한 포가 막강한 위력을 발휘했다. 그러면 그 회사는 이제 떼돈을 버는 거예요. 관전무관들이 쫙 관전을 한 평을 보니까 이 일본군들 싸우는 거 보니까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프러시아 군대에 못지않은 정도의 이 위력을 발휘하는 군대다. 앞으로 이거 큰일 났다. 이 아시아에 이 프러시아에 필적할 만한 이 군대가 탄생한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우리 이제 조심해야 된다 하는 보고서들이 막 쭉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일본이 정말 뭐라고 해요? 국가적인 총력을 들여서 군대를 근대화했고, 그러한 근대화된 군대가 결국은 청일전쟁을 일으켜서 돈까지 벌어다 주니까 그 이후에 일본 정부나 이런 데서 군대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너희들 맘대로 해.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전쟁을 벌이다가 2차 세계대전 때 원자폭탄 맞고 망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청일전쟁이 벌어지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청일전쟁에서 사용됐던 무기와 군대 수준, 이런 그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렸다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청일전쟁이 개전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청일전쟁의 실제 전투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서 전후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하는 것들을 차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